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식이 널리 퍼져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정부의 빚이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8천조 원에 달하고 일본은 10조 달러, 중국은 14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빚더미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도대체 이 모든 나라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자는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 모든 주요 경제권, 전 세계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모든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여러분이 돈과 빚,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빚이 아닙니다. 채권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내포하는 진실은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의 빚을 실제로 누가 쥐고 있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지,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진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그 규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입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모두 합친 총 부채는 약 307조 달러에 이릅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307조 달러입니다. 이를 체감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전 세계의 1년 총생산, 즉 GDP가 약 105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는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에 거의 3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부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90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36조 달러로 단연 선두이며 일본은 10조 달러, 중국은 공식적으로 14조 달러를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모든 주요 경제대국들이 한계까지 빚을 내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빚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온 국민이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빚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빚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모든 빚의 채권자들,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기관들을 모두 더해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과연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첫째, 국가들은 서로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약 1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8,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수십 개의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역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4%로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이 힘을 잃는 순간 둘 다 가라앉게 되죠. 둘째,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약 5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수천억 유로의 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그리고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술적으로는 정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와 연결된 기관입니다. 이들은 허공에서 만들어낸 돈으로 자국 정부의 빚, 즉 국채를 사들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지는 지점이니까요. 셋째,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들이 수조 원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자금 계좌에도 아마 미국이나 한국의 국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사들은 장기적인 부채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중개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 우리의 미래 은퇴자금을 관리할 뿐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채권자는 바로 우리, 일하는 인구, 즉 납세자 자신입니다. 이는 정부가 자국민에게서 돈을 빌려 나라를 운영하고 나중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바로 그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순환고리인 셈입니다. 넷째, 일반 은행과 거부들입니다. 은행들은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보유하고 억만장자나 국부펀드, 대기업들도 국채를 사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세계의 억만장자, 국부펀드, 기업들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이 엄청난 빚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창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그 돈이 금고 어딘가에 보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그 돈의 약 90%인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10%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요.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은행이 90만 원을 대출해 줄 때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좌에는 여전히 100만 원이 있고 대출받은 사람의 계좌에 90만 원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제 은행 시스템에는 당신의 원래 돈 100만 원에서 19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사람이 그 90만 원을 사용하면 그 돈은 또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은 또 그 돈의 90%를 대출해 줍니다. 이 과정, 즉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당신의 100만 원은 전체 통화 공급량 안에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빚을 통해 창조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돈이 창조되고 그 대출금이 상환될 때 돈은 사라집니다. 이제 이 원리를 정부 부채에 적용해 봅시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그것을 삽니다. 은행이 가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사는 그 순간에 돈을 창조해서 삽니다. 정부는 쓸 돈이 생기고 은행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얻으며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유입됩니다. 빚이 곧 돈이고 돈이 곧 빚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은행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특정 은행이나 기관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행위를 통해 돈을 창조하는 상업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채권자 위에 군림하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정부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을 점잖게 표현한 말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8천억 달러에서 최고 9조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제 자국 정부 채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공에서 엔화를 만들어내 정부 빚의 절반 이상을 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미래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채권을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돈을 창조해서 그 채권을 삽니다. 정부는 그 돈을 받아 지출하고 중앙은행은 채권을 보유합니다. 만기가 되면 정부는 중앙은행에 돈을 갚고 중앙은행은 그 수익의 대부분을 다시 정부, 즉 재무부로 보냅니다. 완벽한 순환 거래입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을 중개자로 내세워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래 질문에 대한 훨씬 더 불편한 대답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채권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빚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30년 후에 1조 원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가치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매년 34%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30년 후에 1조 원은 현재 가치로 고작 34천억 원의 구매력밖에 갖지 못합니다. 빚이 상환된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하락의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돈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돈을 저축한 모든 사람,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모든 은퇴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모든 노동자입니다. 당신의 구매력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정부로 이전되어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몇 천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수억, 수십억 원을 주고도 집을 사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만큼 변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빚은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졌고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 지불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상환받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채권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서서히 청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합니다. 이 빚은 갚지 않을 것이 아니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빚을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에서 모든 빚이 동시에 상환된다면 세상에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돈은 빚을 통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금, 정부 국채가 상환된다면 통화 공급량은 거의 0으로 수축할 것입니다. 경제가 기능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빚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없애면 돈도 없어집니다. 게다가 빚은 복리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제는 기껏해야 선형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자 지급 속도를 따라가기에도 벅찹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이 패턴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은 군사원정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화폐의 은 함량을 줄여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고 빵 한 덩이가 2천억 마르크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현대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인쇄기가 돌고 화폐는 붕괴합니다. 채권자는 언제나 그 화폐를 보유한 국민이며 그 채권자는 언제나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스템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과거에는 화폐 가치 하락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돈은 키보드 입력 한 번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창조됩니다. 양적 완화, 자산 매입, 유동성 주입과 같은 기술적인 용어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립니다. 우리는 몇 년 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을 때, 저축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평범한 삶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가능해 보일 때, 비로소 그 결과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이 창조되는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창조하면 그 돈은 가장 먼저 대형은행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은행들은 대기업, 부유한 개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이 임금을 통해 일반 노동자에게 흘러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은 폭등한 뒤입니다. 자산을 소유한 부자들은 자산 가치 상승으로 더 부유해지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 계층은 구매력 하락을 겪게 됩니다. 이를 칸티용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부를 아래에서 위로 이전시키는 거대한 장치이며 부채 관리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그것이 작동한다고 믿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달러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채가 안전한 이유는 정부가 부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깨지기 쉽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는 허구의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저축이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화폐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모두가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누구인가? 그 대답은 아무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두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참여하기로 동의한 집단적 환상입니다. 채권자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은행이 돈을 만들고 정부가 빌리고 중앙은행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 그 빚을 사들이고 대중은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자기 참조적인 순환고리입니다. 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채권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달러, 유로, 엔, 그리고 원화를 손에 쥔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치 없어지는 종이로 상환받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빚은 장부와 컴퓨터 화면에 존재하지만 그 상환은 당신의 구매력을 보이지 않게 몰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엄청난 고통 없이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 하면 경제가 붕괴하고 부도를 내면 금융시장이 파괴되며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려 하면 국민이 가난해집니다. 현재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붕괴를 보장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시에 채무자이자 채권자인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빚은 결코 갚을 수 없으며 유일한 질문은 마침내 시스템이 무너질 때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그 대답은 언제나 그 대가를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모두가 빚을 졌다면 채권자는 누구야? 라고 묻거든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거울을 보라고. 그리고 당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그 숫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의 빚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스템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당신은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